안녕하세요. 최선화학원 수직캠퍼스 고등관의 고1 브레인 메이저를 맡고 있는 정주영입니다. 아마 이 시기쯤이 되면요, 우리 아이의 고입에 관련하여서 어떤 학교가 우리 아이에게 좀 더 맞을지, 혹은 그 학교를 갔었을 때 어떤 수행평가와 어떤 학습의 내용을 가지는 공부를 하게 될지, 그리고 시험은 어떤 식으로 치게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많은 의문점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통은 주변의 지인들을 통해서 그러한 정보를 듣게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제 가장 아이들과 가까이 있는 일선의 학원 선생님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저는 4가지를 크게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요. 일단 첫 번째는 중학교의 내신과 고등학교의 내신이 가장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고등학교를 갔었을 때의 연간 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리고 세 번째로 좀 더 구체적으로 학교별의 수행평가와 내신 시험은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시험에 대비해서 최선 고등관에서는 어떤 대비를 하고 어떤 준비를 시켜줄지, 그런 것들의 4가지를 제가 다루어 드리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등 내신은요, 크게 4가지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시험 범위가 굉장히 많아지죠. 예를 들어서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듣기로 평균 교과서 2개과 거기에 이제 학교별 프린트가 나오게 되는데, 그 프린트의 양이 크게 많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것에 반해서 지금 수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시험 범위의 양이, 예를 들어서 교과서는 기본적으로 보통 2개과 정도가 들어가고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45개에서 50개 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지문 개수가 45개라면 보통 어머님들이 그 정도의 양이면 어느 정도의 양인 거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보통 왜 이제 아이들 모의고사 한 번씩 풀려 보셨을 거예요. 그 모의고사가 2세트 정도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암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암기한 것을 바탕으로 당연히 이해도 해야 되고, 그것과 관련된 변형의 부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중학교에 대비했었을 때 그 시험 범위가 정말로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그 부담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짚어야 될 점이,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어요. 우리 아이는 시험 범위가 10개의 지문이 나왔을 때는 100점을 맞는 아이인데 20개가 나올 경우에는 그 양을 감당하지를 못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아이는 5점이 떨어졌대,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10점, 15점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이 많다라는 부분이 단편적으로 아이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각적으로 여러 방향에서 아이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겨울방학을 통해서 이런 공부 양을 조금 늘려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달라지는 부분은 전반적인 난이도가 상승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선생님이 수업하신 부분에 관련해서 변형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보통 출제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시험 문제를 봤었을 때 당황한다던가 이질적으로 느낀다던가 하는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죠. 그런데 고등학교 시험 같은 경우는 사실 배웠다고 내고, 예를 들어서 안 배웠기 때문에 내지 않고, 이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법의 수준만 해도요, 사실 고3 대수능에서 다루고 있는 어법 문제의 난이도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고1 시험 문제에서 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로 올라오면서 가장 많은 난이도의 상승을 아이들이 체감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시험 문제 형태 자체가 굉장히 다양해지는 것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빈칸 문제를 낸다, 순서 문제를 낸다, 혹은 어순 배열을 낸다,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예를 들어서 학교 선생님이 추론하는 문제를 정말 선생님이 생각한 방식으로 내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지문이 이렇게 있었을 때 그 지문 중에 어떤 포인트를 짚어서 이 부분이 지시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시오 라고 하는데, 그것과 관련된 조건을 굉장히 까다롭게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순을 주어진 어휘를 바꿔 쓸 수 없음, 즉 다시 말하면 파생어의 변형이 불가능한데
그러면 말이 문장이 되지 않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입장에선 또 문장을 써내야 되는 상황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째로 시험 문제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게 출제된다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요. 이 부분이 사실 어머님들이 가정에서 이렇게 중학생 아이들을 보시면서 그래 고등학생이 되면 상대평가가 된대 라고 생각은 하시는데 이게 사실 와닿지가 잘 않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뭐냐면 중학교 때는 사실 90점만 넘으면 다 아이들이 A를 받을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례 같은 경우로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 83명이 90점 이상이었으면 83명이 다 A였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1등급의 경우에는 4%, 2등급의 경우에는 11%, 혹은 이런 식으로 해서 비율로서 끊어지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아무리 100점을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절대 다수가 만약에 100점을 받게 되면 그 시험은 굉장히 쉬운 시험이고 사실상 1, 2등급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00점을 받아도 3등급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또 하나는 그런 어떤 상대평가적인 부분들 때문에 어머님들이 봤었을 땐 우리 아이는 중학교 때 항상 올해를 받는 아이였는데 지금 고등학교 내신에서는 3등급이 나온다. 그 괴리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고1의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어머님을 상담했었을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이 우리 아이는 중학교 때 단 한 번도 A를 놓친 적이 없어요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2등급이 될 수가 있냐고. 그게 결국에는 이제 상대평가에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구보다 더 잘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고등 내신에서는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크게 네 가지로 이제 제가 고등학교 내신에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면 그러면 이런 시험을 가지고 어떤 일정을 소화하게 될 것인가의 연간 일정을 말씀드릴게요. 사실 중학교도 굉장히 아마 빠듯하다, 굉장히 빨리 지나갔다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사실 고등학교는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이렇게 일정을 이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1, 2월에 이제 겨울방학을 하죠. 겨울방학을 시작으로 해서 3월에 이제 입학을 하게 돼요, 아이들이. 그랬을 때 보통은 저희가 3월 한 20일, 그때부터 중간고사 대비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중간고사 대비 기간을 3월 말부터 시작해서 5월 초까지 이렇게 중간고사 기간으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약 한 3주 정도의 텀을 가지고 잠시 이제 아이들이 수행평가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서 6월 첫째 주 보통 혹은 5월 말을 기준으로 1학기 기말고사 대비에 들어가게 돼요. 그렇게 해서 보통 기말고사를 치르는 시기는 7월 초에서부터 7월 중순 정도에 진행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나면 기말고사가 끝나고 이제 여름방학이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여름방학은 사실 요즘에는 굉장히 짧아졌어요. 그래서 어떤 학교의 경우에는 여름방학의 기간이 한 2주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여름방학은 거의 특강이 진행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일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8월 중순 이렇게 넘어가면 저희가 보통 2학기 중간고사는 8월 한 20일경부터 시작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10월 초 혹은 10월 중순 이렇게까지 이제 중간고사 대비 기간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나면 약 마찬가지로 한 3주 정도의 이제 일상적인 정규 수업을 진행하다가 11월 초부터 시작해서 12월 중순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20일경까지 그렇게 이제 기말고사 대비 기간을 가지고 아이들은 기말고사를 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시험 중간중간에 계속 수행평가가 있어요. 과목별로. 그리고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만 해도 수행평가가 약 한 3가지 정도가 진행이 되거든요. 분기별로 3가지, 적게는 2가지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러니까 아이들이 무언가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동아리 활동도 있을 테고요. 혹은 학교에서 이제 생기부 기재가 되는 그 외 기타 뭐 창의체험 활동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또 진행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경기권 같은 경우는 6월과 11월에 모의고사를 치게 되죠. 교육청에서 이제 주관하는 모의고사인데요. 그걸 기준으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전국의 아이들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측정을 하게 되는데 사실 고1 정도까지는 모의고사가 꽤나 쉬워요.
그래서 뭐 이렇게 고3들처럼 모의고사를 대비해서 뭔가를 한다거나 이런 게 크게 별로 의미는 없고요. 대신에 평상시에 정규 수업을 열심히 들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1학년 정도에서는 무난하게 1등급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보통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바쁜 1년을 보내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2학년도 이렇게 될 거예요. 단 이제 3학년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빠듯하겠죠. 왜냐하면 보통 이제 수시 원서를 1학기부터 보통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고 진행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제 고3 같은 경우는 정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100일 뒤면 수능이야.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등학교 일정은 중학교 때보다도 훨씬 더 빠듯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시기적절한 대비가 정말로 중요한 시기예요. 겨울방학에는 물론 아이는 쉬고 싶어 하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공부를 해주어야 하고요. 여름방학에도 짧지만 그 기간을 통해서 내가 부족한 게 뭔지를 아마 1학기 시험을 치면서 아이들이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여름방학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부족한 부분을 또 메워줄 수 있는 대비를 세워주셔야 하고요. 사실 고등학교 공부는 삼위일체인 것 같아요. 아이들을 뒷바라지해 주시는 부모님과 정작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아이들과 그다음 이제 일선에서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이 정말로 삼위일체가 되어져서 아이가 그렇다고 이제 정말로 지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이 빠듯한 일정을 아이가 정말로 놓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이제 어머님들이 옆에서 정신적인 관리도 잘해 주셔야 될 테고 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학습 방법이나 방향을 잡아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수지 지역의 고등학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가 살펴볼 건데요. 넘어가 보실게요. 첫 번째, 구성고등학교부터 볼게요. 이 자료 화면을 보시면 위쪽은 내신 시험의 경향을 분석해 뒀고요. 아랫부분은 수행평가에 대한 내용을 분석해 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평가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보통 학교마다 한 10%에서 20%의 비율을 차지하고는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학교마다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는 수행에서 기본 점수를 어느 정도는 채워주는 반면에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시험이 쉬웠기 때문에 수행에서의 1점의 감점이 아예 등급을 나눠버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교과목마다 내신 시험과 수행평가를 또 잘 챙겨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엑스트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공부도 열심히 하는 아이가 수행도 굉장히 열심히 한다면 사실은 어떤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수업 태도 점수를 일부 수행평가 점수에 넣어주시는 경우가 계세요. 그러면 이 아이는 모든 걸 열심히 하는 아이다 하면 선생님이 그 수업 태도 점수를 굉장히 잘 주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그 두 가지를 나눠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구성고등학교를 보면은요, 고등학교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시험 범위를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예를 들어서 교과서는 2개과, 예를 들어서 1, 2단원 이런 식으로 2개과를 넣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부교재로 올림포스라는 교재를 쓰고 있는데요. 잠깐 이 올림포스라는 교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지 지역에서 약 한 10개 학교 정도가 이 올림포스를 쓰고 있어요. 물론 진도를 빼고 있는 차이는 학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교재 한 권을 1년에 쓰는 학교가 있고 부교재 한 권을 한 학기에 끝내는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진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많은 학교들이 EBS의 이 올림포스 교재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사실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이라서 아이들의 등교 일수가 종종 제한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이것을 보통 이제 수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수업 일수를 어느 정도 이제 온라인 클래스로 채우게 되는데 그때 가장 많이 활용하시고 계신 게 EBS 사이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교재로 EBS를 활용하시는 경우가 더 많아졌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지 지역에 있는 10곳의 학교들이 이 올림포스 교재를 썼거든요. 그래서 이 올림포스 교재를 쓰는 것과 관련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방학에 미리 중요한 예문들을 뽑아서 대비를 시키고 있죠. 사실 구성고등학교 아이들 중에서 최선화학원 다니는 친구들이 거의 1, 2등급을 다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학교 시험의 난이도를 작년처럼 그렇게 어렵게 하지는 않아요.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19년도의 난이도보다는 20년도의 난이도가 조금은 더 쉬운 형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 사례가 이 구성고등학교처럼 서술형을 없앴어요. 그러니까 객관식으로 100%의 지필시험 평가가 되고요. 구성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문항수는 24문항을 출제했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의 난이도는 크게 높지는 않은데 어휘를 바꿨어요. 어휘를 바꿨다라는 게 참 저희가 말씀드리면서도 애매한데요. 왜 단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알면 쉬운 단어고 내가 모르면 어려운 단어예요. 그런데 구성고등학교에서 바꾸고 있는 어휘의 난이도는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렵게 바꾼 것들이 고2 모의고사 수준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만약에 이제 중학교 시절에 혹은 고등학교 평상시 정규 수업에서 어휘 학습을 맞이하지 않은 친구들은 정말로 선지를 몰라서 선택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어휘 변형의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교재 같은 경우에서도요, 보면 5선지 있잖아요. 5개의 선지에서 어휘를 대부분 바꿨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선지 해석을 하지 못해서 오답을 내는 그런 경우가 가장 많았었습니다. 때문에 그러면 내신 대비를 해서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어휘 변형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어휘를 대비해서 동반어에 관련된 평상시 공부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선지 부분에 관련되어서 선택을 할 때 기본적으로 내용을 암기하는 건 당연하지만 내용 자체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제 변형되어 있는 선지를 이렇게 적절하게 고르는 것 자체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때문에 선지 부분을 제대로 선택하기 위해서는 내용의 이해, 내용 자체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수행평가 부분을 보면은요, 우리말에 맞게 주어진 어구를 배열하는, 쉽게 말하면 이게 이제 어순 배열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에 빈칸을 두고 그 빈칸에 써야 될 문장에 알맞은 단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를 배열해서 적절한 문장을 맞추는 건데요. 그 경우에는 사실 어느 정도 암기를 해놓으면 충분히 아이들이 다 맞출 수 있는, 크게 이렇게 감점 상황이 생기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성고등학교는 라이팅 시험을 쳐요. 라이팅 시험을 치는데 보통 3가지 주제를 주고요.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거기에 대한 찬성이냐 반대냐의 자기 의견을 쓰게끔 하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논리적으로 그 근거를 작성했는지와 같은 것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수행평가가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운 학교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구성고등학교의 그 상류층이 굉장히 이제 두텁거든요. 상위층이 굉장히 두텁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준비를 하는 게 1등급을 받기 위한 준비가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기출문제를 좀 보시면요. 이 화면에 제가 원문과 그 원문 대비 시험 지문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나란히 비교를 해놨어요. 여기에서 보시면 본문에 있었던 assign이나 혹은 arbitrary 또는 operate, exclude, biological 과 같은 표현들을 시험 지문에서 impose, assign을 impose로 바꿨었을 때 사실 문장의 내용적으로는 아무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arbitrary, 임의적인, 그러니까 이미지적인의 부분을 illogical, 비논리적인 이라는 표현으로 바꿨어요. 근데 이 부분도 사실 글의 맥락에서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시면 operate의 표현을 handle, 다루다, 처리하다 라고 바꿨으니 크게 무리가 없었을 거고요. 5번 먼저 볼게요. 5번 같은 경우는 생물학적인의 biological의 표현을 physical, 신체적인, 물리적인의 표현으로 변형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크게 무리는 없었던 부분이 있죠. 그런 반면에 exclude의 부분을 support로 바꾸어서 글의 맥락을 완전히 잘못 쓴 어휘로서 만들어 주었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5가지의 어휘가 실제 원문에는 있지 않았던 단어니까 아무래도 그 어휘의 수준이 굉장히 어렵고 한 단어는 아니지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나. 그래서 실제로 이게 오답률이 상위에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휘에 대한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다음 두 번째로 대지고등학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대지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부교재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예년에도 보통 그렇거든요. 대신에 몇 년도에 몇 월 달에 모의고사를 출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교과서는 2개과 그 다음 모의고사가 40지문 정도가 들어갔는데요. 이제 그 비중을 보면 교과서가 약 한 27% 정도, 모의고사는 72.6%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대지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올해 같은 경우 객관식 100점으로 즉 서술형을 출제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부분은 내년이 됐었을 때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부분이에요. 아마 중간고사이기 때문에 객관식으로만 출제하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대지고등학교는 원래 서술형이 있는 학교예요. 서술형이 있는 학교인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 상황들이 있으면서 처음으로 객관식 100점에 이제 지필시험을 치게 됐었고요. 난이도를 보시면 교과서 같은 경우는 변형이 적고 그 난이도도 높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어느 정도 암기를 했고 기본 실력이 있는 친구들은 무난하게 교과서의 문제들은 다 100점을 받았고요. 반면에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일단 40지문이니까 사실 많아요. 이게 제가 아까 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모의고사가 약 한 2세트 정도가 되는 비중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40지문이라고 했었을 때 우리 아이들이 보통 쉽게 풀 수 있는 도표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생활문이라든지 혹은 뒤에 나오는 중장문, 장문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빠져요. 어휘, 어법, 빈칸 추론, 순서 배열, 난이도가 원래 있는 지문들만을 추려서 40개를 내는 거기 때문에 사실 공부하기가 꽤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아요, 어머님. 그런데 그 부분에서 또 변형이 들어가는 거니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조금 힘들어 할 수 있고요. 특히나 대지고등학교에서 변형을 내는 그 형태가 어휘 파트와 빈칸 추론 파트의 변형이 가장 많았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평상시에 동반어와 관련된 그런 어휘 준비가 철저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각 지문에 관련된 요지, 그 다음 흐름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오히려 객관식에서 아이들이 실수하는 형태가 순서 배열이에요. 교과서 같은 부분을 굉장히 긴 글이잖아요. 원래는 교과서가 약 한 45문장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걸 순서로 낼 때 선생님들이 있는 부분을 그대로 빼서 그렇게 순서 문제를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순서 문제를 내게 되면 전반부에서 몇 문장, 중반부에서 몇 문장, 후반부에서 몇 문장 이런 식으로 변형, 그러니까 순서 변형을 약간은 하게 되거든요. 그랬었을 때 아이들이 그 부분의 객관식에서 시간 비중을 많이 차지하지 않으면서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글의 흐름 자체를 기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행평가 부분을 보면요. 문장 속에 빈칸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 속에 빈칸을 채운다는 건 원래 지문을 제시해줘요. 그런데 그 지문이 보통 교과서나 부교재에서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신 대비를 하는 중에 보통 수행평가를 치기 때문에 아이들이 무난하게 수행평가를 치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대지고등학교의 수행평가 특징인데요. 도표 지문을 보면서 빈칸을 채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날씨를 비교를 한다, 뭐 연중 온도를 비교를 한다. 그러면 한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유럽 지역이 있고 아시아 지역에 어떤 나라가 있고 혹은 또 미주 지역에 어떤 나라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그 도표를 본다는 건 사실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교급의 지문을 활용해서 영작을 해야 돼요. 그런 부분의 것을 반드시 이렇게 비교 구문을 활용하시오 라고 제시어를 이렇게 정확하게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비교급이나 이런 것들이 당연하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자유자재로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서술할 수 있어야 수행평가 시에 크게 감점되지 않고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결과를 받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지고 같은 경우는 한 가지가 에세이를 쓰는 게 있어요. 미리 3가지 주제를 줘요. 학교에서 약 한 2주 정도 전에 3가지 주제를 주고 이 중에서 쓰고 싶은 것을 써라 라고 이제 자유선택에 맡길 때도 있고요. 혹은 이미 출제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거든요. 1학기 같은 경우는 이미 출제였는데 2학기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선택해서 이제 서술을 할 수 있도록 에세이를 작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었고요. 그때 제시되는 구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구문, 이때 가주어, 진주어 구조를 활용하시오. 이런 식으로 문법적인 요소를 반드시 활용해서 쓰게끔 에세이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대지고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어법이 없으면 사실 수행평가 때에도 좀 힘들 수 있어요. 아이들이.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들어가는 게 듣기 평가가 수행 점수에 반영이 돼요. 1년에 2번에서 4번 정도 학교에서 이제 학교별로 듣기 평가를 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행 평가 점수에 반영을 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인 대지고등학교의 시험 문제를 좀 보시면요. 제가 붉은색으로 표기한 부분이 사실 원래 시험 범위에 없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래는 whom obstacles don't exist anymore. 이 부분까지가 원래 원문의 끝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지문을 붙인 거죠. 그러면서 어휘의 적절한 쓰임을 묻는 부분을 새로운 지문에서 어휘를 묻다 보니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마치 모의고사를 치는 것처럼 C, D, E 파트는 모의고사를 치는 것처럼 아마 풀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다라고 했었을 때 그 수준이 굉장히 어려우냐? 사실 그렇진 않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concern이라는 단어라든지 cautious 혹은 rocky라는 단어들이 그렇게 원래 이렇게 수준으로 봤었을 때 중3 혹은 고1 정도에서 충분히 다루어지는 어휘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지고등학교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제 상위권과 하위권의 점수 차이가 굉장히 큰 학교예요. 상위권이 봤었을 때는 너무나 쉬운 당연한 문제들이고 하위권에서 봤었을 때는 모르는 지문에 이런 단어가 나오네? 아이들이 굉장히 당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지고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어렵지는 않다. 하지만 평상시에 아이들을 조금 공부를 시켜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이번에 수지지역 평균을 보면은요. 영어시험 점수 평균이 대지고도 마찬가지예요. 50점대예요. 그런데 1등급은 98부터 시작해서 어떤 학교는 100이 1등급인 학교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90점 이렇게 되는데 대지고등학교도 90점 정도면 1등급을 받거든요. 그러면 4%의 아이들은 90점을 받는데 평균 점수는 50점대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격차가 크다라는 걸 아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평상시에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가 사실은 내신 시험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어머님들이 학원을 6주 동안 그래도 내신 대비를 하면서 보냈는데 성적이 10점밖에 안 올랐다, 20점밖에 안 올랐다 라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시험들의 출제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문 공부는 시켜서 A와 B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C, D, E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무슨 단어지?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답이 사실 적절하게 쓰이지 않은 답은 D번이었거든요. 원래 시험 범위가 아닌 부분에서 출제가 된 거죠. 그런 경우에는 아마 내신 대비만 했었을 경우에는 아이가 오답을 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동백고등학교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동백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원래는 서술형이 굉장히 독특한 학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듣기 평가나 혹은 듣기에 있었던 지문을 서술형으로 내는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과서의 범위가 출제됐었을 때 보통 다른 학교는 본문만 쓰거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앞뒤에 있는 부분을 쓴다거나 이런 게 거의 없는데 동백고 같은 경우에는 독특하게 앞뒤에 있는 모든 지문을 활용하고 있고요. 그 앞뒤에 있는 모든 지문들도 암기를 사실은 해야 그 서술형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서술형이 단순히 뭐 문장 하나 쓰고 이런 게 아니고요. 정말로 한 4-5문장 정도의 거의 에세이를 쓰듯이 쓰는 그런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서 아이들이 사실은 듣기까지 암기를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비율을 좀 보면은요. 교과서는 2개과 를 가지고 32.8%를 출제하고 있고 모의고사는 26지문인데요. 사실 동백고가 올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범위를 좀 줄인 거예요. 사실 19년을 보면 동백고 같은 경우에도 45개에서 한 50개 정도의 이제 시험 범위를 원래 가지는 학교였거든요. 그러니까 모의고사가 보통 3세트가 들어갔었어요. 3세트가 들어갔었는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학교 선생님들이 진도를 조금 빼는 게 어렵다 보니까 시험 범위가 상대적으로 올해는 좀 줄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객관식이 70점, 20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서술형이 30점, 6문항을 출제했었고요. 아까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듣기도 시험 범위로 출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 같은 경우는
교과서이건 모의고사이건 뭐 범위가 어디이건 여부에 상관없이 굉장히 변형이 많은 학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지문에 원래 출처인 원문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원문 전체를 반 페이지에 낸다든지 그런 식의, 사실 아이들이 가끔 이렇게 시험지를 받았을 때 와, 할 수 있는 시험지를 또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동백고등학교이기도 하거든요. 굉장히 시험의 난이도가 왔다 갔다 하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 때는 너무 평이하게 내서 100점이 3등급이 될 때도 있고요. 반면에 기말고사 때에는 평균 점수가 30점까지 떨어진 적도 있었어요. 서술형도 듣기를 뭐 한 5문장, 6문장씩 그냥 아이들이 이렇게 글을 쓰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서술형도 어려웠고, 그러면서 그 조건도 굉장히 까다로웠거든요. 예를 들어서 관사를 빼먹었다? 네, 무조건 뭐 3점 감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감점의 폭이 큰 그런 시험 문제를 냈고, 객관식 같은 경우도 정말로 검토를 단 한 번도 못하고 다 내야 될 정도로 시간이 촉박하게 난이도를 굉장히 어렵게 했었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동백고 같은 경우는 지난 시험으로서 그 다음 시험을 예측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동백고 또한 마찬가지로 평상시에 영어 공부를 좀 많이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동백고 같은 경우는 1등급의 학생들이 사실 다 저희 학원을 다녀요. 그 정도의 공부를 소화해내지 못하면 꾸준히 1등급을 받기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보통 그 영어 1등급인 아이들이 전교 등수도 다 1, 2등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공부를 하는 애들이 굉장히 두텁게 5-6명 정도의 아이들이 극상위권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극상위권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또 어려운 학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느냐?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독해력이 필수예요. 단 어휘가 받쳐주는 독해력이 필수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휘 실력이 없고 감으로 독해를 한다? 이러면 동백고 시험에서 고득점이 좀 어려워요. 정확하게 독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지문의 양이 많지만 반드시 어느 정도 이상은 암기를 해줘야 서술형에서 감점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다 필요한 학교고요. 그래서 단어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만큼 수행평가를 보시면 단어 시험을 치는데요. 그러니까 먼저 600개 정도의 단어를 줘요, 학교에서. 그 단어는 교과서와 모의고사에 있는 단어들을 이제 학교 선생님이 추려서 600개 정도를 주시는데 그 중에 40개를 출제를 하세요. 그리고 2번에 걸쳐서 시험을 치고요. 영어를 줘서 한글에 테스트도 치고 한글을 주고 영어를 테스트하기도 해요. 비중은 1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랬었을 때 10개를 단위로 감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개 틀리거나 8개 틀리거나 9개 틀리는 것까지는 동일하게 이제 만점 처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10개부터서는 1점 감점이 돼요. 그런 식으로 이제 채점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영어 원서를 읽고 독서록을 쓰는 게 10%를 차지하고 있어요. 200자 정도고요. 기준을 정확하게 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백고 같은 경우는 독서록이 어법을 이렇게 쓰셔, 이렇게는 안 해요. 그런데 줄거리를 100자 이내로 요약하고, 왜냐면 그걸 주는 이유가 줄거리를 쓰라 그러면 사실 아이들이 일부 문장만 발췌를 해서 이렇게 이제 하나의 글을 만들잖아요.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줄거리의 부분은 100자 이내로, 대신에 나머지의 부분은 자기 생각을 쓸 수 있게끔 이제 뭐 자신의 논거를 대시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글쓰기 연습이 조금 된 친구들이어야 아마 이 서술형에서 크게 감점이 없이 득점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시면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붉은색으로 제가 해둔 부분이 원래 지문, 시험 범위로 이제 제시되었던 원래 지문의 원문이에요. 그리고 그 부분에 관련된 빈칸을 두고 그 빈칸을 채우는 식의 시험 문제를 출제를 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단어 수준이 사실 좀 어려운 편이에요. 그래서 5번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실까요? Perception of task difficulty. 그러니까 인지가, 그 과제에 대한 어려움의 인지 부분이 were deeply shaped, 형성되어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의 수준이다? Intimacy. 친밀도의 수준이다 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요, 본문에 인티머시와 관련된 표현은 없었어요. 내용적으로는 친밀해야 되고 가까워야 되고 익숙해야 되고 이런 표현들은 줬었어요. 하지만 인티머시라는 단어를 주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의 것을 고르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정확한 독해력과
어휘 실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학교로 넘어가 볼게요. 보정고등학교고요. 보정고등학교도 난이도가 굉장히 그 격차가 큰 학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이 정도 수준이다라고 예측을 하기에는 중간고사는 굉장히 쉽게 내는 반면에 보통 기말고사는 굉장히 어렵게 내거든요. 그 다음에 시험 범위 같은 경우도 보정고등학교는 따로 부교재를 선정하지 않고 보통 모의고사를 내는데 그 모의고사도 어떤 때에는 고1의 모의고사를 쓰는 반면에 어떤 때에는 고2, 고3의 모의고사도 잘 쓰거든요. 그만큼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대비하기가 까다로운 편의 학교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랬을 때 이제 교과서를 보시면 보통 교과서는 2개과 33% 정도의 출제 비율을 보이고 있고요. 모의고사는 35지문. 사실 보정고등학교가 올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모의고사 지문만을 쓴 것이고요. 사실 이제 뭐 에세이라든지 외국의 어떤 원문을 발췌해서 이렇게 조금은 수필과 같은 글도 가끔 시험 지문으로 출제를 하거든요. 보정고등학교도 굉장히 기본적인 영어 실력이 좀 필요한 학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객관식이 100점, 마찬가지로 서술형을 출제하지 않았었고요. 중간고사는 다 객관식만 내고 있어요. 그리고 기말고사는 서술형을 출제했거든요. 6점짜리를 3문항을 내서 총 18점 이렇게 출제를 했고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변형은 꽤 있는 편이고요. 특히나 마찬가지 어휘 변형이 있어요. 사실 학교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어휘 변형만큼 내기가 좋은 게 없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어휘라는 건 하루아침에 쌓이는 건 아니지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영어 실력의 그 척도가 사실 어휘예요. 문법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공부량이 늘어서 왜 흔히들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뭐 2번 돌린다, 3번 돌린다. 이런 식으로 반복 학습을 통하면 아이들이 어느 정도 문법, 즉 다시 말씀드리면 어법에 대한 것들은 기초를 어느 정도 잡아요. 그런데 이 어휘라는 것은 단순히 암기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독해 속에서 글을 읽으면서 어휘를 보는 것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동반이어와 같은 경우는 정말로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휘의 폭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학교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이 아이의 이제 변별력을 내기도 좋은 부분이고, 그런데 또 반대로 우리 아이가 기초 실력이 좀 부족한데 라고 했었을 때는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옆에 아이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5점 떨어지는데 우리 아이는 혼자 20점 떨어졌어. 이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사실 바로 어휘예요. 그래서 근데 그 어휘의 변형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정고등학교를 그러면 어떤 식의 공부를 해야 되냐라고 했었을 때 단순 암기가 아닌 정확한 이해를 한 다음에 공부를 하는 게 이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작을 위해서는 당연히 기본적인 어법 어휘가 필요하겠죠. 그다음 수행평가 부분을 보면요, 이제 글짓기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제는 미리 공지를 하고요. 200자 이내에서 아이들이 이제 글을 쓰게 되는데 보통 이제 학교에서 쓰고 있어요. 이거는 써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제출을 하는 것들이 있고, 혹은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서 정해진 시간 내에 영어 수업 시간 내에 이렇게 글쓰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정고등학교는 대체적으로 학교에서 다 글쓰기를 하고 있고요. 이때 필수적인 문법을 반드시 활용하는 제시어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법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 또 다른 거는 도장 받는 거예요. 이 도장 받는 게 뭐냐면 사실은 수업 태도예요. 선생님이 학교 프린트를 주세요. 학교 이제 부교재나 혹은 교과서에 관련된 이런 프린트를 주시는데 그 프린트가 보통 보면 이렇게 빈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이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그 빈칸을 채워 넣겠죠. 그 채워 넣은 부분에 대해서 학교 선생님이 한번 걷어가세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얼마나 수업을 충실하게 들었나 를 기준으로 이제 학교 선생님이 도장을 찍어 주시거든요. 그 도장을 받은 프린트를 나중에 이제 이렇게 전부 개수를 세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아이는 이제 그게 원래 학교 선생님이 주신 것들을 다 채웠을 경우에 그 아이는 이제 5%의 점수를 만점을 받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단어 시험을 치는데요. 마찬가지로 그 범위는 교과서나 모의고사에 있는 범위를 이렇게 간략하게 추려서 주세요. 그러면 약 개수는 60개 정도를 제시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그 절반 정도, 약 30개 정도의 단어에 대해서 테스트를 치게 되고 그 비중은 5%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독서록을 쓰는 것이 있고요. 그 원서를 읽은 독서록에 대해서 또 학교에서 이제 내용을 정말로 읽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퀴즈를 주세요.
정말 서술형 우리 왜 토플식의 라이딩처럼 퀴즈를 주시는데 그 퀴즈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서술하는 것, 그 정도의 수행평가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문제를 좀 보시면요. 마찬가지로 보전고 같은 경우는 제가 원문이 변형된 거는 여기 이제 올리지 않았어요. 일부러 제가 약간 선지 자체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요 13번의 문제를 발췌해 왔는데요. 보시면 원래 정답은 Take into consideration how to manage upcoming obstruction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답이 이거거든요. 근데 원 지문은 뭐였냐면 Give a serious thought to how they will deal with obstacles 이렇게 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Give serious thought의 부분에 대해서 Take into consideration의 표현으로 이제 대체를 해서 출제를 했고요. 그 다음 한 가지 obstruction이라는 부분으로 단어를 바꿨잖아요. 그런데 잠시 5번 선지를 보시면 5번 선지에 have the courage to disregard all obstacles. 그러니까 원래 원문에 있는 obstacle을 5번 선지에서 활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기초 어휘가 좀 부족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obstacle을 외웠는데 5번에 obstacle이 나왔잖아 하면서 5번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는 당연히 중요하고요. 기초적인 어휘나 혹은 수거, 구문에 대한 공부가 평상시에 철저히 돼야 이런 부분에서 실수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학교로 가볼게요. 상영고등학교입니다. 상영고등학교는 전체적으로 시험의 난이도는 사실 좀 쉬운 편이에요. 그런데 아무래도 신생학교다 보니까 아직 그렇게 시험의 난이도나 혹은 아이들의 이제 학구열이 그렇게 높은 편의 학교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수지 지역의 시험을 다 걷어봤었을 때 아마 상연고등학교가 난이도는 가장 쉽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사실 이 부분들에서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건 이게 올해는 이런 경향이었다라고 해서 반드시 내년에도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교장 선생님이 바뀌거나 혹은 영어 담당 선생님이 바뀌시면 조금 방향 수정을 하시기는 해요. 그러나 이제 전체적인 난이도를 갑자기 이렇게 굉장히 어렵게 훅 올린다거나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상원고등학교는 상대적으로 다른 고등학교들에 비해서는 좀 쉬운 편이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시험 범위도 보시면 좀 작아요. 보시면 교과서는 1개 과가 들어가고요. 올림포스의 부교재와 모의고사 지문을 섞어서 쓰는데 그 지문 개수가 평소 25개에서 30개를 넘어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올림포스 5강이 원래 올림포스 한 강이 4지문으로 보통 구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20개의 10지문이 더해지면 30지문이잖아요. 근데 그 30지문 중에서 거의 한 3주 정도를 남기고 뭐 올림포스 지문에서 뭐뭐뭐는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 라고 해서 보통 좀 빼주세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 20개 정도의 지문을 공부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상영고는 쉽다 보니까 1등급층이 두터워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신을 따기 위해서 상영고를 간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이제 기본 실력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시험 범위나 이런 난이도가 쉬우니까 시험을 굉장히 잘 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상원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영어 1, 2등이 이제 저희 학원의 아이들이거든요. 보면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처럼 그 친구들한테 야, 너는 계속 1, 2등 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 공부를 어느 정도 해놓으면 상대적으로 조금 점수 받기는 수월한 학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객관식이 90점, 그 다음에 논수령이 10점. 네, 2문항 출제가 됐었고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서 외의 지문을 활용하는 부분은 다양하지만 그 범위가 많지는 않다라는 거. 그리고 논수령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교들처럼 문법의 조건이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가주어, 진주어 구조를 쓰시오. 소댓 구문을 활용하시오.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래서 이때 어휘나 요약문의 문제가 다수 출제되기 때문에 상원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어휘 공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보통 에세이를 작성하거든요. 교과서와 관련된 주제를 줘요. 교과서와 관련된 주제를 주기 때문에 교과서를 어느 정도 암기하면 에세이를 쓸 때 좀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는 쓰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뭐 인트로 부분이라든지 자기의 주장을 펼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교과서에서 자기가 외웠던 문장을 활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어법에 맞게 작성해야 되는 조건은 항상 제시를 하고 있고요. 난이도는 어려운 편이 아니기 때문에 평상시에 학원에서 시키는 서술형 대비라든지 혹은 학원에서 하고 있는 어법 공부 정도를 하면 충분히 고득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문제를 한번 보시면요. 상영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제가 논술형의 조건을 한번 봐주십사 하고 이 문제를 준비했어요. 보시면 주어와 동사를 갖춘 20단어 내외의 문법적으로 완전한 문장을 쓸 것. while, likely, tend, those, instant와 같은 단어를 반드시 활용할 것. 비교급을 활용할 것.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논술할 것. 다시 말하면 본문의 내용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왜 나오냐면요. 아이들이 주어진 어휘를 쓰기는 써야 되겠는데 도대체 이 본문의 내용과 관련되지 않은 방향으로 본인이 쓰고 싶은 걸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제 조건으로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논술할 것. 이러한 이제 조건을 제시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문장을 쓰는 게 이제 시험의 논술형 문제였었습니다. 그 다음 학교로 가볼게요. 서원고등학교죠. 서원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가 많은 편은 아니에요. 시험 범위가 많은 편은 아닌데 대신에 변형을 하는 것들이 정말 조금씩 굉장히 많은 부분을 변형해 놔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사를 수동태로 바꿔서 문장 변형을 해 놓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절의 형태를 분사 구문의 형태로 바꿔 놓는다든지 그러니까 정말로 내용 자체는 바뀐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문장을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기초가 부족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나 이거 안 외웠는데 선생님 변형된 게 너무 많아요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참 그 변형의 깊이가 깊지는 않아서 정말 서원고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점수를 못 받는 친구들을 보면 되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교과서 같은 경우는 2개과 올림포스 같은 경우는 5강. 그러니까 뭐 지문 개수로 봤었을 때 20개 정도? 20개에서 조금 기말고사 같이 이제 기간이 좀 길 때에는 30개 정도. 그렇게 출제를 하고 있고요. 객관식이 75점, 서술형이 25점 정도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중에 이제 교과서는 변형이 적고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많이 변형을 하는 쪽은 올림포스나 부교재 쪽에서 변형을 많이 보이고 있고요. 근데 그때 어법 어휘의 변형의 빈도가 높아서 특히 어법적인 부분이 부족하면 서원고는 고득점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참 이 서원고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가졌던 딜레마가 어릴 때부터 영어를 많이 했어요, 아이가. 그래서 영어에 대한 감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모의고사에서 그래서 1등급을 받는 아이예요, 모의고사에서는. 그러니까 영어 감이 좋다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이 아이가 내신은 1등급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굉장히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어법 실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어머님들께서 이끌어 오시면서 영어를 언어로서 배우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재밌게 했으면 좋겠어 라는 어떤 생각에서 주로 이렇게 왜 독해 위주나 혹은 아이들한테 이제 이렇게 재미 위주로 영어를 공부해 왔던 친구들은 사실 서원고의 시험이 다른 어떤 학교보다 버겁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지문에 대해서 어법 변형은 기본으로 다 들어가거든요. 교과서는 괜찮은데 부교재 같은 경우는 모든 지문이 어법 변형이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법 실력이 좀 부족한 친구들의 경우에는 서원고를 가서 굉장히 고전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어법 부분이 좀 부족한데 서원고등학교를 가야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정말로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 어법에 대한 대비를 좀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조건부에 영작을 시키는데 그것 또한 그 조건이 대부분 어법이에요. 예,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 서술형을 보시면 논술평가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소재는 제시해줘요. 소재는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하겠다라고 하는데 주제는 당일날 이제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순수하게 이제 에세이를 쓰는 형식의 수행평가를 치르고 있고요. 주제에 맞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찬반에 보통 글을 쓰게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찬성한다. 왜? 논거 제시하기. 나는 반대한다.
그것에 관련된 논거 제시하기 이런 식의 글을 써야 하고요. 그 다음에 문법적인 것이나 혹은 그 어법적인 부분에 대한 조건이 미리 제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리 제시되는 학교들은 사실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글을 써둔 뒤에 그거를 외워가요, 아이들이. 그리고 서술형을 하면서 아이들이 쓰게 되는데 서원고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실력이 없으면 수행평가에서도 높은 점수를 좀 받기가 어려울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당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조금 시험 문제를 볼게요. 시험 문제를 보시면 원문 대비 시험에 이제 출제가 된 지문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원문에는 없었던 연결사예요. 그러니까 연결사가 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뒤에 사례를 대는지 혹은 역접의 관계로서 글의 방향이 바뀌는지 이런 것들의 포인트를 잡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의외로 아이들이 이 연결사 부분을 되게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예시가 나오는 예를 들어서 for instance 이런 부분은 좀 수월하게 푸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유사한 부분들 있잖아요. 글의 맥락은 동일한데 소재거리를 바꿀 때 대중교통을 타는 게 환경에 좋다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제일 처음에 버스의 이야기를 하다가 뭐 예를 들면 마찬가지로 하면서 지하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찬가지로의 표현의 연결사를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지문에 없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마찬가지로의 표현에 해당되는 뭐 similarly, likewise, also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내는 게 평상시에 독해를 많이 하지 않은 친구들은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서원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영어 대비가 좀 필요하다. 다각적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대비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서원고등학교의 문제를 보시면요. 제가 아까 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절의 형태였는데 분사구문으로 바꾸고 원래는 부정문의 형태였는데 부정문이 아닌 형태로 바꾸고 이런 식의 문제를 내는데요. 이 부분을 잠깐 보시면 사실 어법상 틀린 것을 고르고 고치시오의 답은 B 부분하고 C 부분이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그 부분은 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틀린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문에서 when it collides라고 했었을 때 그것을 colliding으로 고쳤을 뿐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기초가 좀 부족한 친구들은 바뀌면 틀린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오류가 조금 생길 수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인 어법 어휘의 실력이 굉장히 중요한 학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학교를 보시면 성북고등학교고요. 성북고등학교가 점점 난이도를 높이고 있어요. 사실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성북고등학교가 굉장히 내신이 쉽고 범위도 적은 학교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 난이도가 그래도 중상위권에 들어갈 만큼 난이도를 꽤 어렵게 하는 학교고요. 난이도가 어렵다는 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어휘 변형이에요. 어휘적인 기본 실력이 굉장히 중요한 학교가 되겠죠. 구체적으로 보시면 교과서는 2개과 정도, 그 다음에 EBS 부교재 중에 수능 감잡기라는 교재를 쓰고 있고요. 거기에서 약 한 30지문 정도를 출제하고 있어요. 성북고등학교는 1학년 때, 1학기에는 올림포스를 썼어요. 1학년 1학기에는 올림포스를 썼고 한 학기에 다 끝냈어요. 그리고 2학기에 들어오면서 수능 감잡기라는 교재를 쓰고 있거든요. 사실은 범위가 좀 아이들 입장에서는 많을 수 있어요. 성북고등학교 하면 어머님들이 의뢰 내신 따기 좀 쉬운 학교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점점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객관식 같은 경우는 76점, 서술형이 24점 정도로 됐고요. 객관식에서 변형이 많았고 제가 금방 말씀드린 어휘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서 마찬가지로 단어의 파생어, 그러니까 파생어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동사형이 원문에 있었는데 그 동사형을 명사형이나 혹은 형용사형으로 형태를 바꿔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동반이어. 와 같은 다양한 어휘들에 대해서 평상시에 공부를 철저하게 해두는 것이 필요하고요. 서술형을 항상 내기 때문에 기본적인 영작 실력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 수행평가에 있어서는 듣고 받아 쓰는 부분이 15%, 마찬가지로 수업 시간에 필기한 것이나 숙제를 관련해서 선생님이 도장 찍어주시는 거. 즉 이게 결국엔 수업 태도예요. 태도 점수거든요. 태도 점수가 약 한 10% 정도. 그리고 영어로 영작을 해서 발표를 해요. 이 학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에세이를 써서 선생님께 제출하고 이게 아니고 PPT를 만들어서
발표를 해요. 발표하는 수업을 하는데 그 주제가 올해 2학기 같은 경우는 롤모델에 대해서 쓰는 것이었거든요. 그 발표와 관련된 점수가 5%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좀 보시면요. 요약문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선지를 한번 보실래요? 1, 2, 3, 4, 5번에 제시된 게 unidentified, 그 다음에 unnamed, identified 이렇게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identify, 확인하고 규명하고와 관련된 단어가 본문에 없었어요. 내용적으로는 뭐 요약하고 정리하고 이런 표현들이 있었지만 그것에 관련해서 identify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것 자체가 이 단어를 모르면 잘 쓰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아이들이 identify는 잘 알아요 또. 그런데 반대로 반의어 개념으로 unidentified 개념은 이게 반대로 어떻게 쓰이지? 이럴 수 있거든요. 평상시에 파생어와 동반어에 대한 공부를 정확하게 해놓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중학교 때까지는 어휘학습을 조금 이렇겠지 라고 이렇게 추정하고 어림잡아서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와서는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다면 그 여러 가지의 뜻 혹은 수거적인 개념 이런 것들을 조금 정확하게 하는 공부가 필요하다를 이런 문제를 비로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B번 같은 경우도 inevitable 또 원래는 본문에 없는 단어였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활용해서 요약문을 만드는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도 2학기 중간고사 때 나왔던 기출 어휘를 좀 보시면 cherish라든지 sensible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굉장히 헷갈려하는 단어죠. recess, reference, inaudible, irresponsive 혹은 steer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특히 sensible, inaudible 또는 irresponsive 이런 단어들은 사실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들의 보통 반의어 개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반의어가 나오면 굉장히 활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헷갈려 하거든요. 그 의미를. 결국에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어휘 학습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수지고등학교로 가볼게요. 수지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가 많은 학교는 아니에요. 사실 난이도를 어렵게 해서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학교지 그 범위가 많아서 힘든 학교는 아니고요. 그랬었을 때 교과서는 보통 1개 많으면 2개과 정도 출제가 되고요. 올림포스의 부교재 지문은 6강 정도. 그러니까 약 한 30지문 정도? 지문 개수가 30개 정도가 되는데 30개에서 더 늘지는 보통 않아요. 그리고 그 비중으로 봤었을 때 교과서 비중이 23.8%, 부교재 비중이 75.6%. 그러니까 골고루 다 하네요. 범위가 작다 보니까 모든 범위에서 시험 문제가 다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래 수지고등학교는 주관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주관식이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이번에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지금 주관식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만약에 정상적인 등교가 가능해지는 시점이면 아마도 주관식을 꼭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올해 같은 경우는 객관식이 100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물제를 자주 출제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어휘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왜 다른 학교들도 다 어휘 변형은 나오는데 수지고도 당연히 어휘 변형을 하죠. 그런데 그 수준이 거의 뭐 고3 정도 수준? 혹은 토플에서 다루는 수준 정도의 어휘도 종종 낼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어휘가 사실 문제를 푸는데 크게 영향 끼치지 않는 부분에 이렇게 껴놓을 때도 있는데 수지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어휘를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넣어 2개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 어휘 때문에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내용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학교 선생님이 굉장히 초점을 다른 쪽으로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글 하나를 두고 생각하는 연습을 계속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지문이 있었어요. 1학기 때 나왔던 지문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피식자가 포식자에 대비하여서 이런 행동들을 한다라는 게 쭉 열거가 되어 있고 마지막 문장에서 다른 포식자에 대해서는 다른 어떠한 방어 방식을 가진다라는 게 한 문장이 딱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이 초점을 피식자가 보이는 다양한 방어의 방식 이렇게 요약 정리를 시킨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앞부분에 대해서 흐름만 기억을 하고 있었다라면
그 초점에 대해서 놓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시험 문제를 잘 내세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어휘나 글의 내용 요약이나 와 같은 것들을 정말로 생각하면서 공부해야 되는 학교가 수지고 시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3가지를 치고 있고요. 단어 시험을 2번 치고 있고 관련된 교과서의 학습지라는 형태로 주는데 그건 대부분 어법과 어휘를 요약한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원서 읽고 독서록 쓰기. 이 독서록은 생기부에 실제로 이제 기재를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비중이 20% 중에 일부이기는 하지만 아이들이 굉장히 신경을 써서 써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 거죠. 그리고 시험 문제를 한번 보실게요. 시험 문제 같은 경우도 아까 이제 유사하게 제가 말씀드렸던 붉은색 부분부터가 없던 부분이에요. 시험 부분에. 검정색 부분까지는 원래 원문에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아이들이 쭉 따라오면서 읽으면 되는데 마지막에 요지 문장부터 붉은색에 붙인 이 부분이 사실은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새롭게 거의 이제 수능을 푸는 것처럼 풀었었어야 하는 단 선지의 개념이 내용의 요약이에요. 내용이 요약이 되어져 있으면 그래도 잘 풀 수 있었고요. 그냥 단순 암기만으로는 풀 수 없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신봉고등학교로 넘어가 볼게요. 신봉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과서가 보통 항상 3개과가 들어가거든요. 다른 학교보다 교과서의 비중이,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의 비중이 높은 편이고요. 출제 비율은 한 27% 정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 부교재는 수능특강 라이트라는 교재를 쓰고 있어요. 5강 정도. 그러니까 지문 개수로 봤었을 때 25개 정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신봉고등학교도 그렇게 범위가 많은 학교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시험 과정 중에서는 아이들이 크게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그렇게 힘들지는 않고요. 객관식이 80점, 서술형이 20점 정도로 출제가 되었고요. 교과서 같은 경우는 변형이 적고 난이도가 크게 높지는 않은데 상대적으로 부교재의 범위는 변형이 많은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속담 문제라든지 혹은 굉장히 독특한 어떠한 형태의 문제를 잘 내는 학교예요. 시험 문제가 일반적인 수능형이 아닌 것들을 한 2-3지문 정도? 예를 들어서 지시험 문제인데도 약간씩 꼬아서 내는 경우가 있어서 그럴 때 이제 아이들이 기본적인 실력이 부족하면 조금 당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객관식 배점이 높아서 이 선지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고득점이 좀 어려울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주제를 뽑아서 주제에 대한 영작을 연습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행평가를 보시면 성실도를 평가해요. 그래서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시고요. 그 수행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의 이제 가지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독서록을 한다든지 혹은 5개, 6개, 5개 또는 6개의 주제를 주고 그것과 관련해서 에세이를 쓰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열심히만 하면 선생님들이 굉장히 잘 도와주시는 학교예요. 마찬가지로 사실 신봉고등학교도 아무래도 신생학교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아이들에 대해서 케어를 좀 해주시는 편이시거든요. 그리고 문제도 그만큼 좀 새로운 형태를 많이 내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평상시에 다양한 지문들과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좀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학교고요. 구체적으로 문제를 좀 보시면 다음 지문을 주고 내용에 일치하지 않는 것을 주는데 제가 이 지문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 지문과 관련된 배점이 4.2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걸 제외하고는 보통의 객관식은 3점 혹은 2.5점? 이 정도의 배점을 가지거든요. 근데 신봉고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지문의 배점이 4.2점, 즉 다시 말하면 굉장히 높은 편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 틀리게 되면 사실 1등급이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 선지 부분에 있어서 선지 부분의 어휘들이 잠깐 보실게요. When reading literature, 문학을 읽는 데 있어서 student, 학생들이 prefer searching website, 웹사이트를 검색하는 것을 선호한다. 이때 그 다음 보시면 in advance, 미리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한다라고 해서 내용 일치를 내어놨는데요. 결국 in advance가 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in advance와 같은 표현은 사실 원문에는 없었으니까 평상시에 아이의 어느 정도의 어구에 대한 실력이 받쳐줘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 학교는 죽전고거든요. 죽전고 같은 경우는 이번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시험 범위가 사실 좀 줄었어요. 그런데
19년도를 기준해서 말씀드리면 이 인근 지역에서 가장 많은 시험 범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보통 칠 때 50개에서 60개 지문의 개수를 보이거든요. 많으면 70개까지도 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죽전고 같은 경우는 그 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어요. 대신에 열심히 공부를 하기만 하면 변형의 난이도나 그 수준이 많지도 않고 높지도 않기 때문에 고득점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죽전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이들한테 농담처럼 버티기만 해라. 그러니까 학원에서 시켜주는 대로 따라만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과정은 힘들지만 그래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원칙적으로 수업을 듣고 외우고 선생님들이 주는 기출이나 변형 문제를 풀어서 시험에 임하면 사실 무난하게 고득점이 가능한, 그래서 죽전고 같은 경우는 1등급이 전체가 최선화학원 아이들이에요. 그만큼 해내기만 하면 되는 학교였고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진도를 빨리 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등교일수 제한으로 그 경우 이제 조금 줄어서 35개에서 한 40개 정도의 지문 개수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객관식이 76점, 서술형이 24점 정도로 서술형을 꼭 내요. 그러니까 100% 객관식으로만 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서술형을 쓸 때는 외운 것을 바탕으로 거의 그대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변형이 적고 난이도가 높지는 않지만 범위를 가지고 변별력을 내는 학교니까 사실은 공부량이 어느 정도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초가 조금 부족한 중하위권의 아이들을 보면 사실 한 내신 기간에 4주차쯤이 들어갈 때 범위가 많으면 사실 포기해버려요. 왜냐면 영어만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 사실 국어도 있고 수학도 있고 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마지막에 가서는 뭐 과학도 해야 되고 사회도 해야 되고, 그런데 영어 범위는 여전히 막 30개씩 남아있고 이러니까 중하위권의 친구들의 문제가 사실 마지막에 그 공부를 쳐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가 될 수만 있으면 사실 죽전고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난이도가 어렵지 않아서 그래도 해볼 만한 학교의 시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서술형 같은 경우는 6문항이 모두가 내용에 대한 요약 정리였었어요. 내용 전체에 대한 주제 파악이 정확하지 않으면 서술형이 틀리는 거죠. 그리고 그 서술형도 예를 들어 어떤 경우에는 전체를 아이가 직접 영작해서 쓰게끔 만든 것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학교 선생님이 문장을 어느 정도 틀을 주고 빈칸을 채우게끔 주어진 어휘를 가지고 어휘 변형을 통해서 주어진 부분에 대한 빈칸을 채우게끔 하는 식의 서술형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은 요약 정리다. 하지만 그 출제하는 형태는 조금 다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수행평가를 보면 논술형 쓰기가 약 1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도 사실은 부교재나 혹은 교과서의 내용의 일부를 발췌해서 사실은 암기하면 어느 정도 다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과정 중에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이제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외우고 한 아이들은 수행평가는 다 무난하게 만점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구체적으로 시험 문제를 좀 보시면 이런 형태예요. 문맥상 의미가 적절하지 않은 어휘 문제도 출제를 하고 있고, 논술형 같은 경우는 요지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빈칸을 채우는 식으로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학교로 넘어가 볼게요. 풍덕고등학교고요. 풍덕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특징적인 부분이 외부 지문으로서 소설이나 에세이와 같은 것들을 항상 같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일반적인 교과서에 모의고사 지문에 거기에 플러스로 소설이나 혹은 에세이와 같은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풍덕고등학교도 지문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문 개수로 봤었을 때, 그래서 공부하는 양이 작은 친구들은 대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힘들어 하고요. 그랬었을 때 또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절대 비교를 한다면 수지고등학교에 대해서 비교를 했다라고 하면 그 난이도가 고1 정도의 어휘 변형이나 어법 변형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실력이 어느 정도 있으면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대신에 양이 많기 때문에 평상시에 어느 정도 공부를 소화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대비하는 방법은 어휘 변형의 수준이 어느 정도는 높기 때문에 동반어 암기가 필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어휘 변형이 높은 건 주로 이제 모의고사 쪽이에요. 모의고사 쪽에서 이제 변별력을 내기 위한 문제로 한두 문제 정도 이렇게 하고요. 마찬가지로 주제문은 조건을 주고 그것에 대해서 영작을 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건부 영작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법 어휘 실력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행평가를 보시면 수능 어휘를 600개를 제시를 해요. 그리고 거기서 20개에서 30개 정도. 그러니까 그 어휘는 제가 이제 아이들의 프린트를 봤는데요. 어휘 수준은 딱 고등학교 1학년의 수준이에요. 그 중에서 20, 30개 정도를 내고요. 단어의 뜻을 쓰거나 혹은 예문을 줘요. 예문을 준 중에 그 예문에 적합한 영어를 쓰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비중은 30%. 아마 인근 학교에 비해서 수행평가의 비중이 가장 높은 학교가 아닐까. 그래서 풍덕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1등급, 2등급의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아이들이 그래도 웬만큼 다 열심히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지필평가에서 굉장히 비슷한 점수가 수행평가에서 뒤집어질 수 있어요. 때문에 수행평가도 특히 신경을 좀 써야 되는 학교예요. 구체적으로 문제를 좀 보시면요. 논수령 평가고요. 다음과 같은 글을 표로 정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원래 시험 범위로서 제시가 됐던 원문이고요. 그 원문에 대해서 이런 표로 이제 글을 정리시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보기를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중에 선택을 하는 거죠. 채워야 될 빈칸은 3개인데 제시되는 선지는 4개가 제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적합한 것을 골라야 하고 지금 조건 1번을 보시면 1에서 4 중에서 해당되는 표현을 3개를 찾아서 변형 없이 이건 경우에 따라서 달라요. 지금 시험 같은 경우는 변형이 없이 줬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시험에서는 변형하여 모두 한 번씩만 활용한 뒤 문장으로 완성하시오. 이런 식으로 쓰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조건 이 끝부분을 보시면 기호를 누락했을 경우 오답 처리를 한다. 이런 부분에서 1학년 때는 실수가 좀 나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꼼꼼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연습을 시키는 게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 학교를 보시면 청덕고등학교인데요. 청덕고등학교는 원래 19년 정도까지는 시험이 굉장히 쉬운 학교였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갑자기 굉장히 어렵게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제 시험이 쉬울 경우에는 생기부에 기재되는 표준 점수가 낮아질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생기부의 어떠한 이제 변별력이나 혹은 내신이 쉬운 학교들의 단점이 뭐냐면 수능 최저를 맞추기가 어려워요. 다시 말하면 아이들이 평상시에 겪는 시험의 수준이 워낙 낮다 보니까 수능에 대한 대비를 아이들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상대적으로 수능은 점점 어려워질 텐데 학교의 시험은 쉬우니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나는 그러면 수시로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수능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기가 쉽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신생고등학교들이 점점 내신의 범위에 관련된 시험의 난이도를 높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범위를 보면 교과서가 2개과 이제 부교재가 7강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 EBS 리딩 파워 유형편 완성이라는 교재가 실제 분당이나 대치에서는 고2들이 쓰는 교재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범위의 난이도 자체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객관식이 80점, 서술형이 20점 이렇게 내고요. 교과서는 원래 쉬운 부분이니까 변형을 적게 하고 난이도도 높지 않게 해요. 그런데 부교재는 원문 자체의 난이도가 높고 그것을 활용한 시험 문제도 어렵게 내는 편이에요. 그리고 간혹 지문 자체를 원문으로 가지고 와서 지문 자체를 바꿔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말로 청독고 같은 경우는 기본 바탕의 어법 어휘 실력이 굉장히 중요한 학교다. 그리고 한 번 정도 내신 대비를 학원에서 했다라고 해서 등급의 변화를 기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5등급인데 그러면 이번에는 6주 동안 학원에 넣어서 공부를 좀 시켜봐야겠다 라고 했었을 때 6주를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5등급의 뒷부분은 아이가 5등급의 앞쪽으로는 갈 수 있지만 막 3등급 이렇게 올리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수행평가의 경우에는요 500개의 단어를 미리 제시하고요 그 중에서 100개를 시험 보고요 횟수는 2번에
이제 한해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쓰기가 있는데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상세한 조건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글쓰기를 하는데 문법에 대한 조건을 굉장히 상세하게 주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투부정사에 뭐를 쓸 것, 혹은 분사구문을 반드시 넣어서 쓸 것, 혹은 when절을 활용할 것,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조건을 주기 때문에 대신에 미리 대비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통 이제 먼저 쓰고 저희들이 교정을 해주고 그거를 암기해서 보통 수행평가를 치고 있거든요. 그런 형태의 수행평가를 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출문제 한 가지를 보시면요. 원문은 원래 연결사의 문제였었어요. 원문의 이러한 내용을 순서 문제로 내면서 사실상 다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 기출문제를 보시면 새로운 수능형의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하게 될 정도로 바꾸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바꿨었을 때의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는 당연히 공부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 실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아이들이 굉장히 당황을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영어를 어느 정도 한다라고 할지라도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내가 맞나? 라고 하면서 원래는 보통 저희가 이제 시험 문제를 풀 때 개당 한 2분 정도, 1분 30초에서 2분 정도 안에 실제 그 문제를 풀어내야 끝까지 문제를 풀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아이들이 이 문제에서만 4, 5분씩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검토할 시간이 줄고 실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식으로 변형이 큰 부분은 많은 부분에서 영향을 끼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또한 사실은 평상시에 영어 공부를 많이 해놓는 것이 그에 대한 대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현암고등학교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암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과서가 1개과에서 보통 2개 정도까지 들어가고요. 올림포스라는 부교재를 쓰고 있고 추가적인 모의고사 지문을 내고 있는데요. 범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림포스가 약 한 5개강, 다시 말하면 20개, 그리고 모의고사 지문을 60개 정도. 그렇게 해서 결국 마지막에 몇 개를 빼주시기는 해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공부해야 될 지문의 개수는 60개에서 70개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현암고가 올해 와서 시험의 경향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비교를 해드리면 19년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지문 같은 경우가 보통 한 10개에서 15개, 올림포스가 한 10개에서 15개. 그래서 30개를 넘지 않았고요. 그랬었을 때 그 30개를 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내는 학교였었어요. 그리고 그 어휘의 난이도가 이 인근 학교 중에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 학교였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오면서 범위를 많이 해서 그 범위가 많은 걸 가지고 변별력을 내고 있는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시험에 들어갔을 때 그 난이도는 높지 않아요. 다만 그 모의고사 지문을 대부분 고2의 지문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2의 모의고사를 쓰고 있다 보니까 기본적인 원문의 수준이 높은 거죠. 그래서 기초가 좀 부족한 친구들, 그러니까 4등급 중하위권의 친구들은 시험 기간을 대비하는 동안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특징적인 게 있고요. 출제는 객관식이 64점, 논수령이 10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현암고의 굉장한 특징 중에 하나가 학생 수 전체가 적어요.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1등급이 보통 전교 7등, 8등에서 끊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전교 10등이어도 2등급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전교 한 20몇 등이다 이러면 3등급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촘촘한 경쟁들 사이에서 사실은 1등급이 굉장히 엎치락뒤치락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을 보면 현암고에서 3등급 정도의 수준까지는요. 무난하게 수능 모의고사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비슷하게 가는데 현암고 같은 경우는 3등급 정도 수준까지는 대부분 수능 모의고사가 1등급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이제 지문이 많아지다 보니까 대비하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좀 힘들 수 있어서 평소에 공부 양이 좀 있는 친구여야만 해요. 그 다음 수행평가를 보면 논수령 쓰기고요. 10% 정도 반영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미리 10개 정도의 주제를 줘요. 10개 정도의 주제를 주고 그 중에서 무작위로 하나를 주는데 기준이 내용을 이렇게 해야 된다. 글의 구성은 이렇게 해야 된다. 문장의 구성은 또는 문장의 개수는 어법과 그 철자의 오류 기준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채점 기준을 디테일하게 해서
향후에 있을 수 있는 어떤 논란 부분을 굉장히 잘 처리하는 학교거든요. 현암고도 사실 평상시에 공부도 꾸준히 좀 돼야 하고, 그리고 올해는 어렵지 않았지만 언제든지 어렵게 낼 수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실력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를 같이 보실게요. 마찬가지로 어휘에 대한 문제를 제가 가지고 왔고요. 그러니까 현암고 같은 경우는 어휘와 관련된 문제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어휘를 가지고 크로스 퍼즐 맞추는 문제도 거의 항상 내고 있고요. 어휘 자체에 대한 영영풀이를 지금과 같은 형태로 낼 때도 있고, 혹은 사전적인 영영풀이 중에서 그 영영풀이가 올바른 것은, 틀린 것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어휘의 비중이 조금 높은 학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홍천고등학교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사실 홍천고등학교 같은 경우가 대비하기가 가장 힘든 학교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시험 범위도 적지 않은 데다가 그 시험 범위를 변형하는 정도가 정말로 새롭게 수능 모의고사를 치는 수준으로 변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학원에서 대비해 주기도 굉장히 까다롭고요. 그 다음에 학원에서 대비를 할 때에도 학교에서 준 외부 지문의 프린트가 있다면 그 지문의 출처를 찾아서 그 출처 전체를 공부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영어 실력이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원문을 다 읽어내기가 정말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사실 정말로 저는 개인적으로 홍천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영어 실력이 탄탄하지 않으면 추천할 수 없는 학교예요. 변형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 변형의 폭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게 그냥 아예 수능 문제 풀듯이 할 때도 있고요. 어휘의 변형의 수준도 기본적인 어휘를 가지고 파생어나 동반어를 활용하는 그 폭이 수지 지역 일대에서 가장 그 폭이 큰 학교거든요. 때문에 정말로 기본적인 영어 실력이 탄탄하지 않은 친구는 홍천고등학교를 갔었을 경우에는 영어 시험에서는 굉장히 고전을 해요. 구체적으로 조금 보시면 객관식이 72점, 서술형이 28점인데 그 범위가 교과서와 외부 지문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 외부 지문이 일반적으로는 뭐 부교재를 하나 선택한다든지 혹은 모의고사에서 주는데 홍천고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지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에세이에서도 발췌하고 심지어 어떤 블로그 같은 데에서도 기자가 쓴 블로그에서 뭐 글을 발췌해서 그 부분을 약간 선생님이 이제 변형하셔서 그 부분을 가지고 시험 범위를 쓰기도 하고요. 혹은 왜 우리 이제 신문 기사 같은 것들 있잖아요. 신문 기사 같은 것들을 시험 범위로 출제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폭이 굉장히 다양해서 애초에 공부할 때도 힘들고 그걸 가지고 만약에 공부를 열심히 했다라고 해서 시험 문제를 봤었을 때 자신 있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그렇게 공부해서 원문을 그대로 출제하는, 대표적으로 이제 교과서 같은 경우는 원문을 그대로 출제하거든요. 그런데 그 출제 비중 자체가 굉장히 낮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교과서가 11%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 외에 외부 지문을 가지고 대부분의 시험 출제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난이도 같은 경우는 약간씩 달라요. 예를 들어서 한 번 같은 경우는 뭐 중간고사에서는 굉장히 어렵게 하는 반면에 기말고사는 또 수월하게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지문 변형이 굉장히 그 폭이 크고 넓기 때문에 기본이 탄탄해야 할 수 있다,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수행평가는요, 외부 지문 내용에 맞는 이제 수행평가를 진행하는데 보통은 학교 선생님이 수업하신 부분에 대한 빈칸 채우는 그 학습지가 주어져요. 그래서 그 학습지를 제대로 수업 시간에 잘 했는지와 관련된 채점을 하시기도 하고요. 그 외에 이제 말하기와 쓰기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는데 오히려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는 학교입니다. 기출문제를 한번 보시면요. 이 부분은 이제 원문을 거의 그래도 굉장히 많이 쓴 부분이라서 제가 이제 발췌를 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2번 같은 어휘가 들어가 있는 문장은 사실 원문에 없었고요. 그랬을 때 이 direct의 어휘를 inverse의 반대의 개념으로 바꿀 수 있었어야 되는데 이 inverse라는 단어가 사실 기초 단어는 아니거든요. 토플에서나 주로 다루어지는 단어인데 이 정도의 어휘 수준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의 기본이 조금 부족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홍천고 가서 영어 시험으로 굉장히 고전해요. 그리고 성적을 올리는 것 자체가 장기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수학을 잘하기 때문에 홍천고가 맞을 것 같은데 영어는 이렇다. 그러면 영어 실력 또는 영어의 성적을 올리는 건 굉장히 장기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학교별 구체적인 부분들을 좀 제가 다루어 봤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 최선에서는 이러한 학교 시험들을 대하여 어떻게 준비를 해줄 수 있느냐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정규 수업의 방향과 내신 수업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최선의 정규 수업은요, 우선 레벨에 따른 담임제죠. 담임이 1년을 보통 이제 그 한 아이에 대해서 지도를 하게 되고요. 담임제의 장점은 무엇보다 아이들과의 유대 관계가 형성되기가 굉장히 수월하죠.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고1에 올라가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선생님들과 의논하면서 잘 이겨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업적인 부분으로는 내신과 수능을 동시에 대비할 수 있는 수업을 준비해요. 흔히들 어머님들이 최선이다라고 하면 내신 때 가는 학원이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평상시에는 굉장히 철저하게 수능 중심의 수업을 대비를 해요. 그래서 리스닝부터 시작해서 레벨에 맞게끔 물론 그 비중은 가감을 하죠. 독해와 어법과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해서 저희가 이제 내신 대비가 보통 중간고사 내신 대비가 3월 20일경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때를 기준으로 말 그대로 그때를 맞춤으로 해서 문법을 언제까지 한 번을 볼 수 있게 혹은 두 번을 볼 수 있게 어휘는 그때까지를 기준으로 이 정도의 어휘를 몇 번은 돌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대비를 동시에 해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밀착 관리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담임제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만약에 이 부분이 부족하다라고 할 경우에는 다시 불러서 조금 더 공부를 시켜서 보내는 식의 그러한 성적을 올리는 학업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고요. 사실 수지 인근에서는 최선호 학원 이러면 공부를 그래도 굉장히 많이 하는 학원이고 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려고 마음먹은 아이들이 와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4번의 내신을 겪으면서 사실 느끼는데 매 시험 때마다 느끼는 게요. 저희 학원에서 단련된 애들 속에 신입생이 오면 그 신입생이 그 분위기나 혹은 그 아이들의 학습량에 굉장히 초반에 적응하는데 힘들다라고 호소를 해요. 저희 아이들은 이미 그게 단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공부량을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정말로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 기계적으로 공부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 분위기 속에서 예를 들어서 그냥 이해만 하면 돼. 혹은 뭐 단어를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에 몇십 개만 하면 돼. 이 정도의 공부량을 가지고 있던 아이들이 한번 시험을 치고 이렇게 해서는 고등학교 성적이 안 나오겠구나 하고 최선호 학원을 보통 오거든요. 그런데 최선호 학원을 와서 적응하는 시간 그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엔 중등에서 다져진 그런 부분들을 아마 최선고등관에서 계속 이어서 공부할 수 있게 시켜주시면 아마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별도의 어떤 적응 기간이 없이 고3 대수능에 이르기까지 쭉 뭐 이렇게 비틀거린다거나 혹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교재 같은 경우도 리스닝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독해 교재, 그 다음에 어법 교재, 그리고 자체 편집 교재,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점이야.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수지 지역에 뿐만 아니라 대치라든지 분당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의 뭐 3개년, 5개년 이런 기출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분석해서 방향을 굉장히 정확하게 잡아줄 수 있는 거죠. 그냥 두루뭉실하게 이런 걸 공부해야 돼. 이건 이해만 하면 돼. 이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정확하게 숙지하신 상태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거거든요. 저는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최선호 학원의 강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궁금해하시는 내신 수업의 경우에는요. 일단 학교별 내신을 치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자료들을 줍니다. 그 다양한 자료들을 줄 때 어떤 것을 선별해서 주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치 지역, 그 다음에 경기 지역 중에서도 일명 학군지라고 불릴 수 있는 곳들에 모든 기출 시험지를 다 보유하고 있어요. 때문에 아이들이 애초부터 공부를 할 때 기출 문제로서 미리 공부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러면 어머님들이 물으세요.
기출문제를 푸는 게 뭐가 좋은가요?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제 기계적으로 만든 변형 문제의 퀄리티와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만드신 기출문제의 두 개의 퀄리티를 비교해 보면요, 사실은 아이들을 사고시키는 연습이 훨씬 더 퀄리티 있게 진행될 수 있는 건 기출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기출문제로서 아이들을 연습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위클리 테스트라든지 구두 시험이라든지 다양한 도구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끊임없이 복습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희가 약 한 5주 정도의 기간의 시험 대비 기간을 가져요. 그러면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5주 전에 했던 것들을 막상 시험 칠 때 잊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도록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해서 아이들이 공부한 것들에 대해서 오류나 실수가 없게 고득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더 보시면요, 저희들이 이제 내신 대비를 하는 과정이 1단계가 선생님들이 먼저 연구 수업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이런 아이들을 가르쳤으니까 여기를 넘어서서 다양한 기출들을 분석을 해서 선생님들이 연구 수업을 먼저 하세요. 때문에 선생님들의 퀄리티라고 하면 좀 표현이 이상할 수는 있지만 선생님들의 수업력을 최대한 동일하게 맞춰놔요. 어느 선생님이 좋고 어느 선생님이 좋지 않고 이렇지 않도록 모든 선생님들이 기출 분석을 하고 함께 연구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선생님들이 함께 공부를 하고요. 결과도 당연히 같이 공유를 하고요. 그랬었을 때 선생님들 모두가 모여서 지도 방향이나 계획을 같이 만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아이들의 이제 수업을 들어가게 되죠. 수업을 들어가서도 그냥 오늘은 지문 5개 수업한다, 이게 아니고요. 선생님들이 같이 연구 수업을 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 주에 지문이 몇 개, 그래서 5주 뒤에 총 몇 개, 그런 식으로 하면서 학교별의 맞춤 진도를 배분해서 계획적으로 공부를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 학교의 맞춤의 경향의 어떤 수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학교는 어휘가 중요하다. 그러면 끊임없이 초점이 되는 어휘에 대해서 동반어라든지 파생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업 시간에 계속 숙지를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내용 설명하고 자 이거 이해했지? 이해하면 돼. 이게 아니라 정말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공부할 수 있는 방향의 지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과 수업을 하고 나면 이제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될 차례잖아요. 그랬을 때 단계별의 자료와 그것과 관련된 밀착 관리가 당연히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문에 대해서 어휘 정리를 시키고 수업용으로 쓰는 자료를 주고 그 수업용을 바탕으로 해서 빈칸이라든지 어법 어휘라든지 순서 배열이라든지 변형 문제 뿐만 아니라 이제 각 지역의 기출 문제들까지 평상시에 계속 풀어볼 수 있도록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최선화학원에서는 어느 정도 암기를 한 다음에 선생님이 그 암기를 조교 선생님이나 혹은 그 선생님들을 통해서 암기한 부분도 따로 확인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상황에서 암기를 한 다음에 위클리까지도 같이 치거든요. 그러니까 위클리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 점수를 어머님들께 보통 발송해 드려요. 아이가 몇 문장 중에 몇 개를 맞췄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아이들의 지금 수행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어머님들도 아시기가 좋으신 거죠. 그렇게 해서 단계별에 맞는 자료와 관리를 진행하게 되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에는 이제 선생님들이 학교의 기출과 아이들의 필기를 바탕으로 직접 필기본을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일일이 손으로 직접 써서 필기본을 만들어 주시고요. 초점도 잡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처음에는 사실 필기본을 주는 거에서 끝났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를 해보다 보니까 중하위권 정도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필기본을 받는 걸로 만족하더라고요. 와, 내가 이런 자료를 받았어. 마치 본인이 공부를 한 것처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쓴 방법이 그 필기본에 대해서도 테스트를 진행시켜요. 그러니까 필기본의 내용을 동일하게 시험지로 옮겨서 다시 한번 아이들이 직접 서술해 볼 수 있도록 그런 필기본 테스트를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수지 지역에 맞춤화된 이제 기출을 제시하게 되는 거죠,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 학교 시험, 재작년에 우리 학교 시험도 보고요. 인근 학교의 시험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풀게 되고요. 그리고 전 지문에 대해서 총정리할 수 있는 자료를 배부하게 되고, 그리고 지점 보충을 하게 되는 날에는 선생님들이 각자 그 학교에 맞춤화된 파이널 문제를 다시 내세요.
그걸 가지고 아이들이 실제 시험을 치는 것처럼 파이널 테스트를 치고 그것과 관련돼서 요지를 잡아주시는 마지막 파이널 수업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총 크게 4단계의 기준으로 전체적인 내신의 흐름이 흘러가게 되어 있고요.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이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최선은 가면 그래도 성적은 오른다. 다만 아이가 힘들어한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 어떤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사실 공부라는 거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아이들의 정신적인 멘탈과 관련된 부분의 관리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엔 공부의 양은 많지만 한번 이렇게 믿고 아이를 이렇게 보내주시면 아마 끝까지 성적을 잘 내는 것까지 마무리를 잘 지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잠깐 자료 중 일부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아이들이 매주 한 번씩 받게 되는 위클리예요. 그러니까 수업 진도는 어디를 나가게 되고 각자 개별적으로 해야 될 거는 뭐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번 주말 수업에는 어떤 걸 하게 되고 그러니까 미리 준비도 할 수 있고 아이들이 숙제를 하면서 이게 숙제인가요? 이걸 해야 되나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위클리를 통해서 아이들 스스로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구나 라고 공부 방법도 배울 수 있어요.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이제 이건 지금 제가 이제 가지고 온 서술 워크북이라 그래서 테스트거든요. 그러니까 서술형에 가장 가까운 형식을 미리부터 테스트를 치는 거죠. 그래서 문장 바이 문장으로 시험을 치고 그 문장에 대해서 채점을 한 다음에 어머님들께 주기적으로 점수를 발송해 드려요. 그러면 어머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잘하고 있구나. 혹은 점수가 부족할 경우에는 우리 아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언제든지 선생님들과 상담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 바로 필기본입니다. 이 부분의 필기는요. 저희가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2년 정도의 기출 분석과 동시에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필기를 또 많이 해주시는 선생님의 경우에는 아이들의 학교 필기까지도 반별로 모아서 이 한 장의 지문 속에 총 정리를 해서 아이들이 이거 하나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정리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테스트까지도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료들의 구성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전체적으로 준비했던 내용인데요. 아마 꽤나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학교가 이제 한 열 몇 개 정도 되잖아요. 근데 사실 몰리는 학교는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고 싶은 학교에 떨어졌다라고 해서 그 떨어진 학교가 무조건 좋지 않은 것도 아니고요. 혹은 가고 싶은 학교를 갔는데 그 학교가 또 마냥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이제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교장 선생님이 바뀌시거나 혹은 학교 선생님이 바뀌시면 학교의 방향성은 어느 정도 또 바뀔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계속 반복된 이야기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어휘와 어법은 평상시에 공부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정말로 자부할 수 있는 건 저희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전문가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최선화학원은 굉장히 선생님들의 근무 기간이 길거든요. 그러시면서 단연간 동안 공부를 해오신 선생님들이세요. 그러니까 영어적인 공부는 당연한 것이고 학교 기출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연구 수업을 하면서 진행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아마 어머님들께서 믿고 맡겨주셔도 아이들이 크게 실수 없이 오류 없이 고득점 혹은 굉장히 좋은 성적을 받는 쪽으로 선생님들이 함께 이끌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사실 대치하고 분당에서 있었고 수지 지역은 이제 또 몇 년 정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치와 분당과 다른 부분의 특징을 하나 꼽으라면 수지 지역의 친구들은 예를 들어서 이래요. 제가 이번에 이제 국영수에 시험을 쳤는데 수학 성적이 떨어졌다. 이러면 영어, 국어를 놔요. 그리고 수학만 공부해요. 근데 사실은 대치나 분당 같은 지역을 보면 수학이 떨어지고 영어, 국어가 잘 나왔을 경우는 내가 영어, 국어가 장점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영어, 국어를 정말 끝까지 공부를 더 하거든요, 아이들이. 그러면서 수학을 더 많이 해요. 결국에는 공부량이 조금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아이들이 열심히 하기는 하겠지만 조금 어머님들이 좀 더 격려를 해주셔서 아이들의 공부량이 조금 더 느는 방향으로 겨울방학에 공부를 좀 잡아주시면 어떨까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오늘의 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언제든지 학원으로 연락 주시면 구체적인 상담도 가능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